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백제의 베일에 쌓인 시스템이죠. 담로. 여기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름부터가 뭔가 좀 비밀스럽잖아요. 이 담로라는 게, 대체 뭐였을까요? 그냥 백제 영토 안의 어떤 행정구역이었을까요? 아니면 바다 건너 저 멀리까지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었을까요? 오늘 이 질문의 실마리를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네. 모든 논의는 사실 중국 기록 양서 백제전의 딱 한 구절에서 시작됩니다. 백제에는 22개의 담로가 있었고 왕의 자제와 종족을 보내 다스렸다. 바로 이 기록이요. 이게 담로 논쟁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그 기록이군요. 네. 이걸 또 당시 중국의 군현제도에 비유했다는 점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중앙에서 직접 관리를 보내 다스리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그 비유가 의미심장한데요. 자, 그럼 그 기록을 바탕으로 담로가 어디에 있었는지, 또 어떤 성격이었는지 이 핵심 쟁점들을 좀 속도감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백제라는 나라를 이해하는데 어떤 새로운 관점을 줄지 저도 궁금한데요.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우선 담로라는 말 자체가 그 의미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어요. 학자들은 담으로 둘러싸인 성곽 도시 아니냐 혹은 새롭게 복속시킨 영역 아니냐 이 정도로 추정하고 있죠. 아, 추정이군요. 그렇죠. 근데 확실한 건 이게 특정 지명이라기보다는 백제만의 어떤 독특한 지방 통치 시스템과 관련된 용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왜 하필 왕일 아들이나 형제 같은 그런 핵심 왕족을 직접 파견했냐는 거예요. 맞아요. 왜 굳이 왕족을 보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지방 세력을 좀 누르고 중앙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컸을 거고요. 또 동시에 왕족들한테 좀 안정적인 집안을 마련해주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은 확실히 장악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겁니다. 이게 담로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왕족을 직접 보냈다는 건 그만큼 그 지역이 중요했다는 뜻일 텐데, 그럼 그 중요한 담로들 대체 어디 있었을까요? 우선 국내에 있었다는 주장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많은 학자분들은 담로가 기본적으로 백제 영토 내, 특히 이제 마한 세력을 통합해 가던 한반도 남부 지역에 설치된 지방 행정구역일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죠? 네, 그럴 수 있죠. 아까 말씀하신 그 양서의 9년 비유가 이런 국내설을 좀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이 담로가 바다 건너에도 있었다는 주장이에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와, 백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활동적인 그런 해양 국가였다는 증거가 될 텐데요. 네, 그렇죠. 대표적인 해외설이 바로 중국 요서나 진평 지역에 있었다는 설입니다. 송서나 양서 같은 중국 기록을 보면요. 백제가 요서 지방을 경략했다. 즉 경영하고 다스렸다. 그리고 진평군 같은 행정구역을 설치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잠깐만요. 그럼 중국 기록에는 나오는데 삼국사기 같은 우리 기록에는 그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건가요? 그럼 이건 뭘 더 믿어야 할지 좀 혼란스러운데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이게 아직도 학계에서 논쟁이 아주 뜨겁습니다. 기록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또 신뢰도 문제 이런 것들이 막 얽혀 있죠. 아하, 그리고 또 다른 유력한 해외설은 일본 열도, 특히 규슈 지역에 담로를 두었다는 주장입니다. 근거로는요, 예를 들어 일본 구마모토현의 후나야마 고분 같은 곳에서 백제 무령왕릉 유물하고 아주 비슷한 최고급 금동 신발 같은 게 나왔다는 점. 와, 금동 신발이요? 네. 그리고 구마모토 구마의 구마가 백제 수도였던 고마, 공주와 발음이 비슷하다. 또 아와즈시마의 아와지가 담로와 발음이 유사하다. 이런 지명 연구도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령왕처럼 외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었던 백제 왕족의 존재 자체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됩니다. 이런 유물이나 관계는 당시 백제 최고 위층하고 외 지역 세력 간에 아주 깊은 교류나 영향력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일본 지명이나 유물까지 백제 담로랑 연결된다니 이건 진짜 놀라운데요. 그럼 이 해외 담로들은 백제가 직접 통치하는 식민지 같은 그런 개념이었을까요? 그 성격을 두고도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 직접 지배설이 있죠. 양서의 군현 비유라든지 왕족을 파견했다는 걸 근거로 해서 중앙정부가 직접 세금도 걷고 자원도 관리하는 그런 행정 단위나 일종의 식민지로 보는 시각입니다. 하지만 그 먼 바다 건너 지역까지 백제가 과연 직접 통치할 역량이 있었을까요? 특히 그 당시 기술 수준을 생각하면 좀 의문이 드는데요.
다른 시각은 없나요? 네. 그래서 나온 것이 교역이나 외교 거점설입니다. 특히 해외 담로의 경우에는 직접 통치라기보다는 백제의 해상 활동을 위한 어떤 중간 기착지나 교역소 혹은 백제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동맹 지역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지리적 거리나 현실적인 통치 역량을 고려한 해석입니다. 아, 그게 더 현실적일 수도 있겠네요. 사실 담로라는 게 딱 하나의 성격으로만 규정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위치나 시기에 따라서 성격이 다 달랐던 아주 유연한 시스템이었을 가능성도 꽤 높아요. 유연한 시스템이요? 네. 예를 들어 국내 핵심 지역에 있는 담로는 직접 지배에 가깝고 저 멀리 해외 거점에 있는 담로는 교역소나 외교적 파트너 관계에 가까웠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왕조 파견이라는 것도 국내 통제를 강화하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해외 이익을 확보하고 변호하는 그런 다목적 카드로 쓰였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담로는 하나의 고정된 틀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맞춰 변하는 백제식 해상 네트워크의 여러 거점들을 그냥 통칭하는 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양서 기록 덕분에 백제의 담로라는 게 있었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정확히 어디까지 펼쳐져 있었는지, 국내였는지 해외까지였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었는지, 이게 직접 지배였는지 아니면 그냥 거점이나 영향권 정도였는지 이건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논쟁 자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담로 논장은 백제가 단순히 한반도 서남쪽에 있던 왕국이 아니라 상당히 체계적인 통치 시스템과 또 강력한 해상력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이나 외 등과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아주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던 그런 역동적인 해양 강국이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이죠. 해안 강국 백제. 네. 그리고 왕족 파견은 그런 백제의 중앙 집권 강화 의지와 대외적인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전략적인 선택이었을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담로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는 시기가 공교롭게도 백제가 고구려에 밀려서 한강 유역을 잃고 웅진, 지금의 공주로 수도를 옮기는 등 정말 국가적인 위기를 겪던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와 관련이 깊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어쩌면 이 담로 시스템이라는 것이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백제가 바다로 눈을 돌려서 새로운 활로를 찾고 다시 한번 일어서려고 했던 그런 필사적인 노력과 강인의 생명력의 증거는 아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번 여러분의 상상에 맡겨보겠습니다.